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FOMC 이후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 시장이 이제 제일 관건은 그 뭐 8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뭔지 삼성전자가 계속 지난주에도 뭐 79,900원까지는 또 찍고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바깥에서는 글쎄요 지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지정학적 위기라는 것이 또 이렇게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발 뉴스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입니다. 왜 굳이 이런 시기에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는 갑자기 또 뜬금없이 IS가 우리가 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미국은 뭐 한 2, 3주 전부터 이렇게 그를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람들한테 미국인들한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아라고 알렸고 여러 가지 뭐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FOMC도 있었고 지난주 여러 가지 체크해볼 그런 지표들이 많은데 오늘 또 귀한 분 오시네요.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번 시장 한번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짚을 줄 수 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여하튼 분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1분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했죠. 그렇죠. 좀 작년 상승 이후에 좀 부진했다가 순식간에 회복하면서 이제는 고점을 넘어서는 좀 상승 기대도 굉장히 높아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럼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논의를 오늘 좀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제 FOMC 같은 경우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좋고 중국이 안 좋죠. 네. 미국에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국가들은 좋았고 중국의 오픈도가 높은 나라들은 부진했죠. 한국을 예를 들면 국내 지지만 보더라도 미국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나 산업은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요. 반면에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좀 뒤처져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첫째는 우리나라 증시의 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밸류에 관한 문제들. 그래서 은행주가 약진하면서 그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지수의 어떤 방향을 결정지어왔던 방금 전에 사회자분이 지적하셨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좀 움직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힘에 맞물려 가지고 지수가 좀 더 글로벌 증시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여기서 질문 던져야 될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갔던 증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주춤하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시가 주춤해도 최근에 상반기 1분기에 진행되었던 한국 증시의 어떤 자체적인 힘 때문에 미국 증시가 부진해도 한국 증시는 올라갈 것이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차라는 것이 지금 뭐 월거만 하더라도 이제 뭐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막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모건 스탠리 여기서 한 뭐 두 자릿수 한 13% 정도 하락. 소시에티 제너럴은 뭐 또 S&P 500을 갖다가 지금 S&P 500이 S&P 500이 이제 5,230 근방인데 5,500포인트까지도 상향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부딪히는 거는 항상 뭐 시장의 속성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거죠. 아까 이제 미국이 더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좀 그거 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딴 거보다 우리 윤지호 대표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보면 방송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하시기를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로 많이 보셨던 게 PBR 쪽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나오신 이후로 우리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론을 딱 지적을 하셨는데 첫째 방금 전에 S&P 500 그래프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 2018년에 사실 코스피가 더 높았었습니다. 2018년에는 코스피가 2,800 갔었거든요.
당시에 S&P 500이 한 2,700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예. 그 기간 동안 S&P 500은 5,000을 넘어갔는데 예. 왜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2,700일까? 예. 이거에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 증시는 그 밸류가 올라오려면 결국 주주 환원이 확대돼서 ROE가 올라가야 되겠죠. ROE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은 ROE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한국의 기업이익은 계속해서 추정치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자본은 계속 늘어나니까 ROE 내려오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왜 예전 같지 않냐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은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예. ROE가 20%가 넘었었어요. 어느 날 15% 내려오더니 이제 한 2년간 10% 내외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PBR을 우리가 높게 줄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2,750이라는 숫자는 현재 PBR 1배입니다. 이론적으로 PBR이 1배를 넘었으려면 ROE가 10% 넘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증시 ROE 레벨이 제 생각에 9%도 미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의 2,750의 의미는 뭐냐? 앞으로 ROE가 좋아질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ROE가 왜 좋아질 걸 보냐면 첫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분자인 이익 쪽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 기대가 좀 있고요. 근데 더 큰 거는 사실 그거는 항상 사이클적으로 순서로 나왔었죠. 예. 근데 지금은 현재는 한국 내에서 한국의 증시 주주 환원 인식이 바뀌었나? 정말 놀라운 사건이 1분기에 제가 보기엔 다른 종목이 아닙니다. 은행주였습니다. 은행. 예. 예. 금융주가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생각 못했죠. 예. 그러니까 1분기에 올라온 걸 잘 보시면 물론 성장주도 좋았지만 소위 가치주, 채권형 투자였던 소위 은행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거든요. 네. 변한 거 없습니다. 정부는 네.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고 다만 주주 환원 인식이 제고됐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올라올 것이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증시의 이후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S&P 500에 비해서 매우 뒤져졌던 힘이 결국 주주 환원 인식 차이인데 우리 증시가 여기서 더 올랐으려면 결국 은행주의 흐름이 여기서 한번 더 레벨업 된다면 이러한 기대가 반영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결국 배당입니다. 현재 주가가 올라온 만큼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지금. 그래서 현상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금리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면 아마도 가치 투자자는 그걸 둘을 비교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아까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을 봤을 때 상단을 크게 못 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증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상당히 크게 열기에는 주주 환원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ROE가 쉽게 생각해서 네. 이 분모 분자에서 위에 있는 분자를 갖다가 네. 이익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분모를 갖다가 자본이라 보면 그 기업의 자본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투하된 자본을 네. 갖고 돈을 많이 버냐인데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왜 최근에 글로벌에서 좀 부진했냐면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본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자본을 줄여가지고 애플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ROE가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요. 또 엔비디아는 분자가 강했던 거죠. 예. 엔비디아의 상승의 대다수는 EPS 성장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익 성장은 과거와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한 20%, 15% 나왔었거든요. ROE가. 네. 근데 이제 10% 깨졌단 말이 많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배당을 높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과연 이번에 변할 것이냐? 분명히 긍정적 기대는 생겼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 자본시장 정책의 변화를 가지겠다는 화두를 던졌고 시장 그걸 화답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건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참여할 체력이 되냐가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되고 체력이 되느냐. 돈이 있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수령금 보유 기업이 한 35%, 36% 됩니다. 전체 기업 중에. 저평가 기업, 수령금 보유한. 일본은 한 70% 되고 한국이 한 30% 됩니다.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주주들에게 돌려줄 여력들이 좀 있었던 기업이 많은데 한국은 그만큼 나오질 않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법 개정이나 지원책 같은 마련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가 배당 수익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배당을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만약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안 되면은 아마 배당 투자에 나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법 개정이라든가 상법 개정이 뒤따라야지 결국은 어쩌면 현재 기대하고 있는 ROE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좀 구체화되겠죠. 아마 5월이나 6월이 되면 이게 좀 더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유틸리티 산업이라든가 은행주가 움직이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뭐냐 물어본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올해 1분기에 바로 이러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확장하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증시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배당 수익을 받아서 분리과세가 되는 거 하고 그게 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종합소득세로 해서 한 번 더 또 세게 맞을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얼마 전에 여행을 갔었는데 뭐 일본 여행 가서 일본어 할지도 모르는 서점에 들립니다. 근데 이제 주식 서적, 투자 관련 서적을 가면 영어로 니사라는 책이 엄청 많습니다. 니사. 그러니까 니사 하면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죠. 근데 ISA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ISA? 네네. 그렇죠. 인디비주얼 개인 계좌잖아요. 네네네. 근데 ISA에다 니폰자 붙인 게 니폰자 니사입니다. 붙인 거. 근데 일본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우리와 최근에 보면 일본은 굉장히 약진했어요. 니케이가 4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MC님 기억나십니까? 니케이가 과거에 제 길로는 1989년인가 38,900인가 39,000 근방에서 일본 자빠졌죠. 버블의 정점 얘기할 때 항상 그 그림을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만은 못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4만을 극복했습니다. 네네. 거의 35년 만입니다. 이제 그렇죠. 겨우 본전한 지 지수가. 두 가지 힘이죠. 우리와 다르게 일본은 이익 개선이 뚜렷합니다. 수출 기업들의. 바로 엔화가 약세면서 수출에 약진 기업이 있었죠. 상당히 우리 기업은 그에 대한 부진한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더 컸던 거는 결국 일본에서 소위 한국에서 여기서 카피했던 2024년에 시작했던 도쿄 거래소의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니사 같은 곳에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본의 자금, 국내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자. 자금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계의 현물성 자산 비중이 한 35%가 넘습니다. 한국은 한 15%고요. 더 큰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노인층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예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약간 그 노후 세대는 돈이 별로 없는 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일본을 잘 연구해야 되는 게 일본을 쫓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현재 증시가. 결국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수출 경쟁력이 살아났다.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아까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이 그쪽으로 국내 자금이 들어왔다. 근데 최근에 좀 그래도 긍정적 기대가 높이는 이유는 국내 증시로의 예수금도 늘고 있고 신용 잔고도 늘고 있거든요. 정말 국내 투자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누가 뭐래도 5월 이후에 정말 현 정부에서 그 정책 전환을 줘서 결국 그 상법 개정하고 세법 개정을 해준다면 분명히 이거는 또 하나의 힘이 돼줄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러한 기대까지 앞당겨서 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마냥 무조건 긍정적 기대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나 애플 뭐 할 것 없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돈 잘 벌면서 돈 버는 족족 또 이렇게 자사주 매입 계획 밝히고 이렇게 해서 주가 끌고 올려고 하는 걸 다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요즘 제 뷰가 달라지는 것이 저러니까 저쪽은 돈이 가는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주식을 사고 싶어지는 거죠. 사회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강할까? 글쎄. 모두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보면 M7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성장 기업은 ROE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은 엔비디아의 미래가 얼마나 커질 거야.
거기다 EPS도 뒤따라서 계속 빠르게 올라오니까. 예. 하지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결국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증시와의 차이 뭐냐면 미국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민을 못 가면 투자라도 이민 가자. 이민을 못 가면 투자라도 이민하자. 그렇죠. 그래서 최근 보면 미국 주식의 투자 그리고 배당 투자도 미국 ETF 투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굉장히 연준의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무서운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렇죠. 거대 담론으로 넘어갑니다. 설명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아주 구조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방금 전에 이 금리를 어떻게 견뎠지? 돈이 들어온 거다 미국으로 계속 미국 경제로.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돈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궁금하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누가 뭐래도 일본의 중앙은행이 드디어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엔화가 좀 강세로 간다면 달러 강세로 인한 어떤 소위 성장을 프리미엄을 주는 그 자금이 좀 주춤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엔화 자금은 전 세계의 어떤 성장 자금들의 근원이 되는 자금 중에 하나거든요. 엔캐리 자금이죠. 근데 이것들이 재밌었던 거는 이번 주에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를 딱 봤더니 150 이상에서 전혀 움직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한 거는 이거 뭐 과연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겠는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계속 테스트를 하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거대 담론인 금리 문제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파월 연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죠. 앞으로 범피로드. 그 울퉁불퉁한 길이 있더라도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 금리가 잘 안 내려갈 걸 얘기한 거죠. 금리, 정책 금리요? 그렇죠. 시장 금리? 정책 금리가 안 내려가고 금리도 어느 정도 수준 좀 있겠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시장에서 이렇게 뭐 아무튼 안 좋은 반응이 안 오냐면 잘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그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업들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들 입장에서는 굳이 만약 반대로 생각해야죠. 만약에 일부에서 올해 금리를 초기에는 뭐 5-6차례 내릴 수 있겠다는 시장 심리도 있었잖아요. 점도표상으로는 3번이었지만 그 금리는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미국 봐. 최근에 중소형주 러셀 부진한 거 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봐. 여기서 뭔가 균열이 생기면 그 전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야.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기대의 배후에는 경기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 기대보다는 현재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어떤 낙관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잖아요. 미국 4분기 GDP가요 3.2입니다. 3.2. 성장률이. 뭐 우리나라 비교해 보시면 저 큰 나라가 저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저기 금리 나오는데 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뭐 이게 유지되지 않았을 때 상황과 미국이 과연 그렇다면 작년에 이미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난 것이냐 뭐 이런 기대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금들은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 결과가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유지된 배경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M7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940를 돌파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등주라고 여겨지는 이제 AMD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뭔가 이 각계 전투 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1분기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투자 쪽으로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 은행주와 같이 그냥 가치 투자에 몰입하셨던 분들은 좋았고 국내 같은 경우에 뭐 하이닉스 등 소위 미국의 모멘텀에 편승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좋았는데 어중간한 중소형 종목군을 투자한 분들은 힘들었거든요. 뭐 이등주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그 얘기를 왜 국내 증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증시도 상당히 점점 더
극단으로 쏠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수만 보면 마냥 좋은데.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할 거면 엔비디아 하는 거지. 애플도 잘 안 돼요. 애플도 잘 안 되고 테슬라 했으면 아주 그러니까 이 힘들고. 모멘텀의 네. 중심은 AI 모멘텀이고 이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도 상당히 이탈해 버렸고 예. 더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나 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 금리를 아까 서두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뎌내지 했는데 견딘 기업들은 좋은 거고요.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힘든 거예요. 국내도 자꾸 미국과 다르다 생각하시는데 국내 은행주들은 상당히 돈이 많죠. 네. 그리고 금융주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데가 어디죠? 은행이죠. 그렇죠. 은행은 고금리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반면에 증권회사는 이제 투자업계는 금리가 높으면 좀 불리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성장주들 중에서도 IT 같은 데 매우 좋은데 같은 네네. 성장주인데 2차 전지는 왜 저럴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흥명이 좀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수는 상당히 뭐 강하지만 종목 선별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할 거만 그냥 엔비디아 하는 게 맞는 거지. 달리는 말. 예.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시장이 확산이 잘 안 되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번에 한국에 밸류 프로젝트가 나오면 저PR, PBR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했지만 뭐 유통주도 저PR, PBR이라고 좀 올라갔다가 바로 다 맞아요. 커졌고요. 예. 중소형주 저PBR주들은 전혀 힘을 못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은행주로 집중되고 있구나. 보험이나 이게 참 현재 시장의 성격을 단면을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해지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로 보면 이것도 경제 지표의 설명도 가능해요. 수출 증가율이 예.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 두 자리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을 봤더니 반도체 좋고요. 예. 조선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 섹터들이 되겠죠. 최근 조선주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좋아지는데 국내의 소비주들은 아주 실적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 데이터에서 뭐가 있을까요? 수출에 관련 높은 데이터가 광공업 생산입니다. 이건 지표가 확 돌아섰어요. 근데 우리의 소매 판매는 그냥 밑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단순히 PBR 싸다고 들어가서는 답이 없었던 거죠. PBR만 싸다고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난도가 높은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재 시장은 현재 그 되는 것들로만의 쏠림이 이어져 네. 왔고 만약 그것의 흐름이 멈춘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주의 흐름이 멈추면 밸류 프로젝트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거고 네. 미국 증시의 소위 AI 모멘텀이 꺾이면 국내를 이끌어왔던 삼성전 현대차의 강세가 주춤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 전망이 어떨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 힘으로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2,800이냐 2,90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끌어올리는 동안 사실 이거 외엔 나머지는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시장 자체의 레벨이 올라오려면 삼성전자 10만 원 가야 되고 네. 은행주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올라야겠죠. 그렇게 보는 분들은 여기서 머무르는 건데 사실 이 시점에서 여기 공격적으로 하기는 만만치 않지 않나요? 그 고민이 있는 거죠.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계좌가 낙관적으로 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만큼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다. 이것이 아마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현재 시장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주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딱 꽂히는 게 하려면 제대로 하자.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정부에서 주도한 밸류 프로그램 내지는 뭐 기업 가치 제고 네. 뭐 표현은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한번 한국 정치 체질을 한번 바꿔보자. 네네 맞습니다. 맨날 그 윤 대표님 특히 그거 자주 보여주시는 차트 중에 그 PBR 개념으로 1만 조금 올라가서 1.1만 가면 무너지고 맞습니다. 0.8쯤 가면은 사도 괜찮고 늘 고나물이 고밥이에요.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십 년 동안 얘기만 해왔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된 상법 개정도 해서 세제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그거 한번 용기를 가져볼 만하고 기업들이 뉴스상으로는 뭐 그렇더만요. 삼성전자도 이제 주주환원 쪽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ROE에 거기서 E보다도 그
자본 쪽에 조금만 주식 어떻게 띄워놓으면은 유상증자 하려고 덤비는 판에 뭔 놈에 여기서 주가가 오르며 ROE가 올라가며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미국처럼 배당을 해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해서 자본을 갖다가 줄여 나가야 ROE가 커지는 판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안 그러면 또 3천 금방 가면 또 3천 가면 좋죠 지금.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현재 흐름이 삼성전자가 10만 원만 가도 3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 하세요. 그거 하려면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 왔는데 네. 지수는 2,80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주식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주가 수익률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가총액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 주가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시가총액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이란 건 뭐냐면 시장에서 얻는 가치고 시가총액 증가율은 대주주가 얻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본 조달하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뭐 유증 같은 거 늘어나는 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승계 상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자본을 뭐 자산을 엄청 좋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속 증여세 때문에 상속하려면 세금이 너무 드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산 재평가 많이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인데 현재 장목가에는 200만 원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그래야 나중에 증여 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평가하는 PBR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시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있고 아까 말씀한 대기업의 승계 상속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페널티만 주지 말고 그냥 상속 문제 풀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가 55% 되어 있는데 대주주 제한 조항을 집어넣으면 60%가 넘어서 전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에 세법 개정까지 다 겹쳐서 일어나야 진행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현재 최근에도 어떤 법안들이 들어왔다가 총선 이후로 다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폐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아주 이 부분에 있어 무조건 낙관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결국 이건 정치 쟁점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떤 가치를 주냐의 문제인데 결국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관행을 봤을 때 한국 정서상 오너들에게 뭔가 혜택을 가서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이 밸류업 프로젝트의 힘이 선반영시키고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업들이 스스로 뭔가 스스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참여도가 매우 높아져야 되는데 참여도가 높아지려면 돈이 일단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의 변화가 있어야지 기업의 참여 의지는 기업들이 움직일 만한 당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3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759포인트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90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9,7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3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41만 6,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6%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4만 4천 원, 기아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9만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3%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43만 원. 삼성 SDI도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4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8,500원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63만 원. HLB가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2,800원이고요. 알테오젠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0만 5천 원. 셀트리온 제약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5,900원이죠. HPSP가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0.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3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6,900원. 리노공업은 1.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5천 원. 신성 델타테크 지금 보합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도 시장 자체는 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2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글쎄요 어떤 한 방향으로 좀 추세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일단 뭐 지수 자체는 예. 이 지수 자체는 지금 여기서 멈추기는 좀 애매하고 아쉬울 정도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예. 봤을 때는 뭐 2,720 구간이 좀 어려웠는데 하다못해 2,800원 한번 뭐 삼성전자 빨로라도 한번 찍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야 뭐 시장이 일단 뭐 추세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뭐 또 수급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외국인들 지금 더 살 여력이 있습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로 봅니다. 관심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일본 증시가 약진을 했고요. 네. 일본 글로벌 투자자들도 일본 증시의 약진 배경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이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증시에도 변화가 생긴 건가 이 고민을 하겠죠. 한국 증시를 우리 매력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ROE가 올라올 때 한국 증시는 수출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수출이 좋잖아요. 3월 상반기에 수출 증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고 네. 이 수출을 이끄는 동력이 누가 말해도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끌어올린다면 아까 ROE의 분자 부분이 올라오겠죠. 또 하나는 결국 분모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그 분모 부분의 변화를 시장의 기대치를 높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되는 거는 올해 이익 전망을 제가 당초 봤을 때는 180조까지 작년 연말에 봤었거든요. 네. 네. 택도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 하여튼 글로벌 상황은 하여튼 150조 단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다면 현재 작년에 비해서 2024년 실적 개선이 뚜렷한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아까 상 회장님께서 그래도 2,800 넘어가지 않겠습니다의 펀드멘탈 근거도 있다는 거죠. 이익이 돌았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계속 관건이 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립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분자의 이익 성장이라는 건 결국 성장을 담고 있는 거고 아까 분모인 어떤 기업 가치 부분은 가치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는 화두의 중심은 소위 그 성장과 가치가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예. 그래서 과거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리가 항상 있었는데 서로. 예. 이번에는 선별의 문제라는 거죠. 가치주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이 선별할 것이냐. 언제나 답은 은행주에서 보여줬던 거고 예. 성장주에서는 무엇을 선별할 것이냐.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러한 반도체에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별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 얘기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이 와중에 아직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의 버전이 정부에서 나올지 네. 이렇게 예고는 자꾸 합니다만 네. 예고는 자꾸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금융주가 훌쩍 뛰어 올랐고 자동차 쪽도 운수 장비 쪽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올라왔습니다. 또 이렇게 아직까지 모두 좀 덜 올랐다 내지는 조금 그래도 그쪽에서 뭔가 좋은 소식 들리면 한번 꿈틀거릴 수 있을 만한 섹터 혹시 뭐 있으시죠? 그렇죠. 좋아지는 것도 또 뚜렷하게 뭐 대안이 뭐냐. 네. 그럼 나는 도저히 올라선 거는 못 사겠다. 하신 분들한테 대안이 되는 거는 네. 아마 조선주와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방산. 방산주도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방산주가 올랐지만 소위 이러한 전 세계가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잘 진정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잠깐 방송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날 듯 하지만 안 끝나고 네.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무장을 좀 재무장하는 흐름을 예.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모멘텀은 만약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미국의 경력보다는 각자 방위력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방산주도 좋고 근데 또 지정학적 갈등에 연동되는 게 시장학적 갈등이 지속되니까 제일 문제는 해상 운임비가 엄청 올랐어요. 아, 네. 해상 운임비 상승 보고 깜짝 놀라시죠. 네,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EU나 IMO는 소위 환경 문제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 친환경 선박가 너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조선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문제는 중국이었잖아요. 예. 중국이 저가 수출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좀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사들을 견제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기술 우위를 갖고 있고 심지어 군용 저희 함정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수주가. 그 정도로 조선 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소위 고마진 선들이 늘어난다면 저가 수주가 빠져나간 조선 업종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 아까 방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은 테마주였다면 이제는 숫자가 나오는 아하. 소위 단계로 진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산 국방비 지출이 전 세계에서 다 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연히 가장 탑 티어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성장이 있는 반도체 쪽에 뭐 예. 하이닉스를 비롯되는 그 예. 주식들이 있고 가치주에는 은행주와 아까 말했던 자동차가 있다면 그 다음에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럽다면 조선주와 방산 정도가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업종이면서도 방송에서는 가장 또 이렇게 언급이 잘 안 되는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뭐 2차 전지는 사실 성장이 있는 건 뚜렷한데 네, 네. 문제는 저는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과거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죠.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우리 산업 내에서 전 세계적 지위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이 2차 전지였는데 아마도 좀 한번 급등의 뒤에 좀 시장을 정비하는 기간에 들어가지 않나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 예. 그리고 누가 뭐래도 좀 조심스러운데 예. 중국의 약진이 2차 전지는 너무 막강한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너무 좋고 전기차들의 약진이 대단하고 그 중국의 전기차 약진의 배경에는 낮은 배터리 가격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흐름을 깰 만한 우리의 힘이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많은 투자들이 갖고 계시지만 네. 뭐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전면에 나서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건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입니다. 예. 삼성전자 주주가 많다고 이게 되는 게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 2차 전지 얘기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네,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3월 2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FOMC 이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 약간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4만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금 5,200선을 넘어섰고요. 나스닥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도 이미 4만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 출발은 어떤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상승입니다. 2,756포인트, 코스닥도 0.3% 소폭 오름세입니다. 906포인트 양시장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상승합니다. 79,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 0.8% 올라갑니다. 171,200원. LG에너지솔루션 0.6% 상승 보여줍니다. 41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상승합니다. 84만 6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0.2% 좀 떨어지네요. 24만 3천원이고 기아가 0.6% 하락합니다. 11만 2,200원. 셀트리온이 1% 이상 올라갑니다. 19만 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3% 상승합니다. 43만 원.
삼성 SDI가 1.8% 올라가면서 4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9% 올라갑니다. 27만 9,500원. 에코프로도 0.48% 상승합니다. 63만 1,000원이고요. HLB가 2.5% 상승합니다. 11만 4,600원. 알테오제는 1.9% 떨어집니다. 20만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상승하면서 11만 5,600원이죠. HPSP가 0.38% 상승합니다. 52,900원. 엔캠은 1.5% 약세입니다. 22만 6천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8% 상승합니다. 19만 8,400원. 리노공업이 0.8% 올라갑니다. 25만 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0.69% 상승하면서 11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제 2차 전지 쪽 대표 종목들 강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4% 상승, SK이노베이션 1.6% 상승, 삼성 SDI가 상승폭이 제일 확대가 되네요. 3% 이상 올라가면서 4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지금 아센디오가 5% 강세입니다. 1,305원이고요. 인지컨트롤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8,270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덕성이 4% 강세입니다. 1,600원 넘어서네요. 1,650원. 그리고 한양인지 비츠로테크, 이건 좀 다른 종목으로 물기는데 CCS가 지금 1.3% 상승입니다. 4,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비스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올라갑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HBM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이상 올라갑니다. 96,800원이고요. KC텍도 2.7%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1.5% 상승 19만 3,600원이고요. STI도 0.7% 올라가고요. 워트가 2.6% 강세 1,230원이고요. QRT도 1.9%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홀딩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반도체 쪽 섹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도 최근에 순환매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삼천당 제약이 24% 급등합니다. 10만 6,300원이고요. A프로젠도 2.9% 강세입니다. 한미약품도 1.9% 올라가면서 33만 9,500원, 셀트리온도 지금 1.2%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가면서 84만 9,000원이고요. 선바이오, 대웅제약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외국인 48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6억 원, 32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77억 원, 1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468억 원 매도 우이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1,757개 지금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오늘 또 많이 올라가네요. 5원 40전 상승한 1,343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달러 강세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달러 강세도 이어지는 데다가 어쨌거나 지난주 주말에 위안화가 갑자기 훌쩍 뛰면서 환율이 위안화가 이제 갑자기 약세로 가고 그걸 또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위안화 고시 환율을 통해서 다소 그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뭐 니케이도 지금 개장하고 조금 하락 출발이고 한데 우리 시장 어쨌거나 도깨비 시장이에요. 남들 잘 갈 때 막 빠지고 하더니 이제 남들 조금 힘들어할 때 우리는 또 힘을 내네 지수가. 통상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하면은 좀 주춤하고 했는데 환율 상승은 지금 그다지 우리 증시에 영향은 안 주는 것 같고 외국인들 사니까 그냥 거래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주니 코스닥은 차라리 조금 그래도 뭐 상승률은 비슷하네요. 0.4%대. 이래저래 좀 더 가는 흐름 같긴 합니다만 지금 대표님
우리 저기 리테일 사업부 쪽이시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최근에 여의도에 이제 증권업계 자산운용업계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 이렇게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무엇을 선택하냐? 배당형 펀드라든가 네. 가치주 펀드 수익률은 굉장히 약진했습니다. 이게 왜 배당주나 그러냐면 가치주는? 그렇죠. 은행주가 올라왔으니까 네네. 펀드 포트폴리오 네. 구성을 보면 상당히 그쪽 비중이 높을 수밖에 예. 없어요. 은행, 보험,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공시 나왔지만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주우선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밸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쪽이 좋고, 또 하나는 어쩌면 성장주 중에서 그 비중이 좀 높은 곳들도 해당되죠.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기관들의 투자인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는 기관성 자금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반대로 제가 맡은 리테일 부분들의 어떤 개인 투자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오히려 그냥 중소형주 익스포저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아까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건 중에 하나가 지배주주가 견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견제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냐면 기관 외국인 지분이 꽤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 노력이 있는 자금을 갖고 있어야겠죠. 예. 그런 기업들이 대개는 대형주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그 모멘텀 장세라고 보고 있지만 지속성이 있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쩌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률의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게 이제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샀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 오늘 예. 동일한 얘기를 반복드려서 그런데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온 배경이 딱 두 가지거든요. 예. 소위 우리나라의 소위 그 반도체 쪽 모멘텀이 하나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밸류업 프로젝트 네.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살 거고, 네. 이게 언제까지 사냐면 강달러가 유지되면은 자금은 계속해서 유지될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좀 움직임이 시작된다면 네네. 아마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기겠죠. 아마 이런 거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증시는 과거에는 1,300원 넘어가면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예. 바닥은 한 1,400원 넘어가야 나왔었거든요. 원달러 예. 환율이. 이번에는 그냥 1,300원대에 머무르고 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개장 전 여기서 보니까 1,340원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증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순하게 외국인들이 원화가 약세여서 강세로 갈 때 산다고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졌잖아요. 지금 원화가 약세여도 그 구간에서 주식을 사왔는데 그러게요. 그 예. 샀던 것들은 이러한 종목들이었다. 이것은 아마 흐름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 시장이 좀 오르면은 월가 시황은 그렇습니다. 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커져서 네. 조금 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인식하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게 진짜 대표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변수입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마냐 하는 게. 레벨 자체가 아까 결국 많이 내려가냐의 문제가 아니냐에 있는데 현재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면은 뭐 두세 차례 정도 연준이 내릴 것 같고, 네. 이게 관련되는 섹터가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국내로 본다면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내리면 과거에도 보면 한국은행이 뒤따라서 7월 초에 내릴 것이다. 네. 근데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야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금리가 내리려면 결국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계부채가 늘어날까 봐. 예. 근데 여기서 한국이 한 2번 정도 내린다는 전망이 현재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미국이 한 3번 내리면 우리는 2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이슈가 있고, 금리를 만약에 낮춰서 부채가 다시 느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순간이 온다. 이건 무슨 말이죠? 뭔가 터질 거죠.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던가. 아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네.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게 되면 금리라도 낮춰서 부동산을 진정시키려고 하겠죠. 최근에 우리 온도차가 극명하잖아요. 와,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IT나 이런 건 좋은데 네네. 뭐 우리나라의 건설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예. 과거에 부동산 경기와 주식시장은 그래도 동행성이 상당히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맞는지를 답은 나와야겠죠. 아까 금리 문제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뭐 버텨주는 상황이 온다면 금리 인상의 성장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역설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 성장을 이제 이 금리 수준이 감당 못하는 거죠. 성장이. 그러할 가능성도 올해 내에 분명히 벌어질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더 뚜렷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우리가 7월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도 안 내린다면 네. 이거는 뭐 그래도 버틸만한데 만약에 연준이 내리는 속도만큼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뭔가 선거 이후에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신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의 그 나오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괜찮은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얼마 전에 나온 그 이제 나이키하고 룰루레몬 사실 네. 나이키는 뭐 스포츠 의류 대표 업체고 룰루레몬 이제 요가복이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두 기업이잖아요. 오히려 앞으로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예전 같진 않아요. 외상에서 우리가 돈 땡겨서 쓴 소비들은 거의 미국도 끝나가고 있죠. 예.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를 상승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는 바로 성장주였고요. 네네. 엔비디아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까 우리는 증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 내수들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뀐 게 이게 구조적이냐 아니면 정말 전반적인 경기가 확산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이 한번 이렇게 돌았으면 네. 내수도 뒤따라 올라왔는데 예. 아마 코로나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나 이런 소위 질문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소위 비대면이 늘다 보니까 대면에 놓여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옷도 덜 사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화장품도 사라고 이게 굉장히 이게 저희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광공업 생산이랑 소위 소매 판매가 이렇게 엇박자 나는 건 저는 그러니까. 처음 예, 봤거든요. 예, 예. 생산 지표는 좋은데 예. 소매 지금도 판매가 그렇죠. 소매 경기가 체감지수는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굉장히 극단적 쏠림으로 가져오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 쏠림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현재 구조적 상황을 대변해서 증시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켓 이즈 라이트입니다. 시장은 옳은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면 분명히 뭔가 이러한 흐름이 쉽게 반전되는 흐름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밸류앱 프로젝트와 은행주와 네. 소위 우리나라의 반도체 AI와 이게 네. 같이 끌고 가는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틈새로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 볼 수 있고. 그 정도 볼 수 있다고 보고 방산 오늘도 좋아요, 좋기는 오늘. 있습니다.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운인상스포 한번 들어가서 오늘 투자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중국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 중국도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좀 중국 쪽도 이제는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사장님한테 오래전부터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2년 전부터 예. 중국 투자 쪽으로 가신 분들은 답이 없다. 예, 예. 미국 익스포저가 커지는 시장으로 바뀐 지가 꽤 네. 오래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분리되는 전 세계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갖는 기회는 점점 잊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국 증시나 중국 관련 익스포저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이런 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 크존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내용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